안녕하십니까. 이리오 리서치입니다. 테이퍼링 하는데 내일 10시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알죠? 27일이니까요. 잭슨홀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일 당일 하루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목요일 새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새벽이네? 아니 내일 새벽. 그렇죠. 오늘이 며칠이죠? 이틀 안 하고 하루만. 아니죠. 27일이니까 오늘 25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 새벽에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10시에 원래 시작해서 새벽에 하니까 우리는 다 끝나고 미국은 반영되고 우리 반영 안 되지 않나? 그렇죠. 나도 알아. 네. 27일이었어요. 며칠인지 헷갈렸어요. 그래요. 이거 바쁘던데 이 자료 쓰고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러던데 무슨 얘기 주로 하는 거야?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델타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은 뭐 증시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뭐 금리 어떻게 될 거냐, 테이퍼링 진짜 언제 시작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의 생각은 델타 확산 때문에 이게 미뤄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기존에 제가 했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부터 11월 FOMC를 얘기를 해왔고요. 시장에서 오히려 조금 앞당겨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게 가시화되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9월 FOMC가 아니고 그 이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근거를 찾으면서 델타가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델타 때문에 미뤄진다고 생각하지 안 않아요. 그래도 그 우영 연구원 빼놓고서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신중호 팀장이랑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혜영이는 왜 자꾸 너무 뒤로 미루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꾸 신호를 주는데도 우영 연구원 자꾸 12월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머지들은 9월 정도에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담당자가 이렇게 12월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근데 그런 건 동의를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자료 넣어놨지만 지난번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14년 1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화정책 성명 문구로 이제 명시를 한 것은 그 바로 직전인 2013년도 12월 FOMC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좀 다를 거다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파월 의장이 누차 언급했던 바가 이제 미리 사전에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11월에 FOMC에서 테이퍼링 얘기하고 싶으면은 2, 3개월 전인 9월 FOMC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거는 결국 우영 연구원도 그렇게 뷰에 따라주는 거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의사록을 보고 이제 시점 자체를 7월 의사록에서 이미 연내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연내 가능성을 크게 놓고 전망을 하게 된다면은 9월 FOMC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 관련된 문구가 조금은 수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나오는 9월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 좀 더 보면서 확신을 가진 다음에 11월 FOMC에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잭슨 밀팅은 이틀에서 하루 준 거 보니까 별 얘기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26일에서 28일 일정으로 대면으로 진행을 하기로 원래는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사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27일 하루로 비대면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파웰 의장 역시도 이제 이날 이제 연설을 할 텐데, 그러니까 주제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전망인가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만약에 9월 FOMC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좀 강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에 대한 얘기 좀 강하게 해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존의 스탠스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회의로 이제 옮겨지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오늘 방금 전에 우영 연구원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갑자기 든 생각이야. 진짜 전쟁적인 컨센서스를 좀 얘기해 줄 거야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잭슨 밀팅은 이틀에서 하루 됐으니까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별거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한마디 해주면 그건 영향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과거에 보시면요. 13년 9월 FOMC에서 원래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될 거라고 시장 컨센이 그랬거든요. 근데 9월 FOMC에서 얘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명 문구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근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동결한 이유를 얘기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지금 9월 FOMC에서 원래 얘기해줄까? 어떻게 될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뭐 예상과 달라지면은 또
뭐 충격은 있겠지만 정책적인 효과는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근데 그럴 것 같지는 테이퍼링도 않아요. 다 2014년 5월에 먼저 버네케 얘기하고 나서 실제는 네. 9월 때쯤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테이퍼 텐트럼을 이제 5월이었잖아요. 네. 근데 연준 내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개념이나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나온 건 4월 달, 3월 달부터 얘기를 했던 바가 확인이 돼요. 네. 제가 적어놨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연준 내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그 버네키 의장이 얘기를 했고 이게 뭔지 이제 시장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연준 내에서 작년 12월부터 쭉 이런 논의들이 조금씩 몇몇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주 발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 이제 다수의 위원들이 연내에 시작해야 되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수적인 조건은 고용 시장의 회복이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9월 FOMC에서 만약 결정을 하려면은 이제 9월 초에 나오는 8월 고용 보고서가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향후의 고용 시장 회복이 정말 강하겠구나라는 전망에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뉘고 있어요. 의견들 어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추론은 되지 않아요? 어떤 거요? 최근에 이제 백신 내년 봄이면 네. 접종률 통제가 가능하다 A까지 했으면 네. 어차피 그 시점 전에 고용은 상당히 서비스업 쪽에서 개선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네, 맞습니다. 저도 근데 8월, 9월, 10월 고용이 강할 거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뒤에 어째 고용 계속 네. 좋아질 거라는 거. 맞죠? 이제 뭐 백신 그러니까 다 지금 되고 뭐, 쿨은 뭘 잡히면 확인해야 된다 하는데 그냥 이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뭘 확인하자 하는데 근데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연준의 의견이에요.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파일이 나쁜 놈이네. 알아서 파월이 미안해. 이렇게 믿어야죠. 전무님이 싸우시려고 합니까 연준과? 싸우지 마시고. 야, 혜영 씨, 야 드디어, 야 내가 진짜 왜 그러십니까? 드디어 이제 당신은 이제 멋져. 됐어 이제 다 컸다. 그래 오케이.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속도가 빨라지는 걸 월별 소위 매입 한도를 빠르게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 역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엔 850억 달러고 지금은 1.4배 정도 더 많은 1,200억 달러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100억 달러씩 줄여 나갔어요. 뭐 우연치 않게인지 모르겠지만 매월 똑같이 100억씩 줄여 나갔고 마지막에만 이제 국채 150 같이 줄이고 100 줄이고 그다음에 MBS 50을 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정책을 걷어들이는 속도가 대응이 더 빨랐던 것처럼 빨라질 수 있다라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나온 얘기가 그런 게 있거든요. MBS랑 국채를 동일하게 종료를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몇몇 위원들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채가 800억, MBS가 400억이니까 1200억 불이죠, 그래서. 네, 적어도 이제 2배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줄여나가는 것 중에서 MBS보다 국채를 2배 더 많이 시켜가지고 줄여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준에서. 아마도 뭐 9월 FOMC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구로서 변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연내 뭐 4분기에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만 해줘도 이미 시점에 대한 공표를 11월, 그치. 12월 중에 한번 준 거고 언제가 될지는 고용 지표라든지 경기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여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11월 FOMC 앞두고 10월 고용 보고서랑 9월 보고서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제 시장한테 알려주겠죠. 언제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 줄여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줄여나갔는데 이번에는 한 2, 3분기 정도 한 2분기 빠르면 2분기 또는 한 3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원래는 기준금리 인상까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는 한 내후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좀 빨리 줄여나가가지고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면은 내년 4분기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저는 잠재적으로 내년 하반기 시장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인데 금리 인상을 하면 그 괜찮아요. 사이클이 좋죠. 오히려 지금 연말에 테이퍼링 어떤 노이즈 끼면서 시장 굉장히 변동성 커질 것 같고 더 네. 연말에 어떤 우리 증시만의 수급 이슈도 좀 있고 네. 대주주 이슈가 있고 하니까 근데 또 내년 초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잘 그 구간에서 올해 시장은 항상 뭐 신중한 입장만 얘기 내년에는 어쩌면 금리 올린다고 사람들 불안해할 것 같은데 난 금리가 만약 올리는 것이 내년 말에 가능하다 말 나오면
그냥 빅콜 할 거야, 빅바이콜을.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막 한국도 보고 미국도 같이 보잖아요. 근데 어제 기초 세미나 자료를 준비하면서 본 게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목표로 하는 그 정책이랄까? 목표로 하는 것이 물가 안정이랑 네. 금융 안정 이렇게고 미국은 고용 안정, 고용 최대 고용, 안정 고용과 물가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정말 좋을 때 인상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우리나라는 물론 경기가 좋을 때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내일 금통위가 있겠지만 금융 불균형 누적 뭐 이런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일단은 금리를 올려서 어느 시장은 일단 이렇게 가라앉히는 뭔가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연준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뭐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요.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 변수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에 네. 대한 생각을 하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하여튼 내일 한국은행 금리 인상. 그쵸. 네. 팽팽하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원래 그때 아시겠지만 연초만 해도 저는 올해 금리 인상 없다고 말을 했었어요. 한국은행이 이제 경제 펀더멘탈을 보고 결정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근데 지난 5월부터 쭉 한국은행 이제 뭐 이조 총재나 또는 그 다른 뭐 부총재나 다른 관계자들을 발언을 보면은 이게 경제 상황만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때만 기다리진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코로나 델타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의견이 있기도 한데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지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2분기 성장률 발표했을 때 얘기했던 거랑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델타 바이러스는 향후에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제 경로에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전망을 한 상태인데 만약에 내일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델타 바이러스를 근거로 하면은 이 전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 거고요. 5월 이후부터 쭉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한다는 강한 시그널을 한국은행 이조 총재까지 말을 하면서 했는데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의 문제까지 또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일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추후에 몇 개월 후에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책을 결정할 때 여력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일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제 사내 회의에서 이제 네. 얘도 금리는 여러 가지 증권사에 있어서 IB들부터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회의에서는 네. 채권 쪽 사이드 계신 분들 금리 못 올린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나는 아니다 올린다. 왜냐면 내년 선거 일정도 있다 보니까 네. 좀 미리 올릴 수 있을 때 지금 올릴 수 있을 때 올려놔야 되는 상황 같아서. 네. 그리고 요즘 그냥 언론이 도배라잖아요. 네. 우리 우현 연구는 빚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지만 나처럼 대출 많이 받아서 하는 사람은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슈긴 하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정말 소위 영끌, 정말 이렇게 빅2 이런 느낌의 자산 투자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려면은 기준금리를 일단은 이제 어떤 뭐 피해가 있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올려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없애야 되는 건 거죠. 당연하죠. 네, 우리 그러니까. 우현 연구는 막 롤렉스 살려고 대출 받고 안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죠? 그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적금 막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 뭐 단적인 예로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꼭 부동산 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젊은 세대들이 뭔가 지금 모든 것을 뭘 사놓으면 된다라는 빚을 네. 내서라도 사면 돈이 된다는 맞아요. 잘못된 미신에 빠져 있다. 근데 약간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코인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한 것 코인도 같아요. 있지만 진짜. 코인만 보지 않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기자분들은 막 코인, 뭐 부동산만 얘기하지만 네. 생각보다 그 상황이 되게 심각하나 보더라고. 난 정말 몰랐는데 신발 매매 리셀하는 그런 거요? 그 거래 건수가 네. 그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미있게 저도 가끔 뵙고서 이제 여러 가지 나는 주로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저녁 모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낮에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를 좀 제어해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요새. 네. 부채는 뭐
부채 얻어서 뭐라도 사면 오른다. 뭐 이런 뭐 핸드백을 사든지 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 심지어 금리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떨어지는 것 같다 요즘. 그게 왜냐하면 그 은행이 있고 원래 은행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사실 나머지는 은행 내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될 때가 얼마 전에 신용점수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뭐 아는 척하면서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뭐 거래가 막 그거는 보통 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얘기고. 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확 떨어지는 거 알죠? 아 조금 이렇게. 네. 네. 그런 곳의 대출이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고 어떤 메시지? 심지어 카드 대출? 네. 그것도 엄청 빨리 느나 보더라고요. 카드론 이런 거요? 막 그런 거를 좀 제어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길래. 맞아요. 한국은행도 그런 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과도하게. 엉뚱한 얘기 자료 얘기를 했네. 그래서 네. 돌아가서 테이퍼링 하니까 테이퍼링 주사위는 던져졌던데 네. 내가 보니까 이 자료가 11년부터 13년까지의 여러 가지 연준의 의사라고를 보고서 연구해가지고 지금 걸 유추한 그런 자료죠. 아, 맞습니다. 파트 1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의 의사록을 다 보고 자산 매입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의사록 넣어놓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번역을 해서 이제 과거에 어떤 시점에 지금 와 있는가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것까지 전망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료 뭐 2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사실 어게인 테이포노믹스라는 자료를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과거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사실 동의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으로. 라임은 있다고 그랬죠. 라임. 네. 운율은 있다. 네. 비슷하게 비슷한 움직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보자 해서 자료를 쓴 거고요. 5페이지부터는 사실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귀찮으시겠지만 대충 이게 뭘 쓴 건지 알겠다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용어에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면 한두 시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한 것만 제가 밑줄 쳐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뭐 12월, 1월 FOMC 의사록이었는데 2012년 12월은 사실 그 미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걸 결정하기로 한 회의였기 때문에 테이퍼링하고 좀 관련이 조금 없는 회의긴 한데 그래도 좀 넣어놨고요. 왜냐면 그 이후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향후의 자산 매입 규모라든지 속도, 구성 이런 거를 결정할 때 매입의 효과와 비용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엔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이 매입 효과와 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이 나중에 테이퍼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결정 그 배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입을 하는 게 과연 긍정적일지 또는 조금 더 피해나 이런 안 좋은 게 더 클지 이렇게 무게를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13년 1월 FOMC에서 이제 어떤 위원이 얘기를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테이퍼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그 2014년도 5월에 물론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연준 내에서는 이러한 자산을 줄여나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는 거고요.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3월 FOMC 의사록이었는데 보시면은 자산 매입 속도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어떤 몇몇 위원들은 제가 적어놨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최소한 13년도 말까지 현재 속도 자산 매입을 지속하는 것을 정당화할 거다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고용시장 전망이 되게 견조하게 좋아지면은 이제 조금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용하고 효과를 두고 이제 무게를 둬야 되는데 어떤 또 한 사람은 또 몇 위원은 이미 자산 매입의 비용이 효과보다 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하고 있었었는데 이 당시에는 몰랐겠죠. 뭐 이렇게 바로 5월에 버냉키가 얘기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미 이제 연준 내에서는 얘기하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MBS 매입에 대해서도 이게 뭐 주택시장에 그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뭐 줄여나가게 된다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되게 더 많이 국채 매입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입을 지원한다, 매입하는 걸 지원한다라고 주장한 분들도 있고요.
이 당시에도 똑같아요. MBS를 먼저 줄일 것인지, 뭐 국채를 먼저 줄일 것인지, 뭘 더 매입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카플란 총재였나요? 카플란 총재가 먼저 MBS를 먼저 줄여야 된다라고 그쵸. 말을 했었고요. 최근에 되게 화두가 되셨는데, 왜냐면은 그 델타 때문에 테이퍼링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 분이 그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예전에도 이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FOMC 보시면요, 처음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그 시점을 조금 언급을 이렇게 줍니다. 언제냐면 이제 다음 회의에서 이제 조금 이 매입 속도 규모에 대한 얘기를 뭔가 조정할 의향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처음 문단이었는데, 지난 12월, 9월부터 고용 시장을 보면은 전망이 진전되고 있고, 매입 규모 축소 전에 이러한 전망이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6월 FOMC에서 이러한 매입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처음으로 이 시점이 나왔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마지막 문단인데요. 물론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자산 매입을 언제 조정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조건 자체가 언급된 게 의미가 있었던 회의였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결국은 6월 FOMC에서 별거 없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4월 FOMC에서는 어떻게 되면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런 게 정해졌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물가 목표랑 이제 고용 목표가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매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한 포워드 가이던스와 비슷하게 이때도 그런 거죠.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런 전망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되면은 테이퍼링 하겠다 요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6월 FOMC였는데요. 이때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일단 4월 FOMC에서 6월 FOMC 그 당시 되면은 뭐 하향 조정할 수 있겠다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이 된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부합하는 경제 결과를 전제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분기 자산 매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기자회견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논의한 회의였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 6월 FOMC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조정 시작이랑 그다음에 기준금리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때 나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테이퍼링 시작되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쵸.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테이퍼링 시점이랑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랑 놓고 봤을 때 각각 조건은, 그러니까 각각 할 수 있는, 각각 그 인상을 하고 테이퍼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약간 경제적인 그런 컨디션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할 수 있는 상황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고요. 9페이지 보시면은 7월 FOMC 내용인데, 이때 중요했던 거는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 이제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2013년도 연말에 자산 매입 속도를 완화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다음 14년도 중반쯤이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그런 경로랄까요? 경로를 조금 얘기해줬던 회의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했던 게 가장 마지막 문단의 문장인데, 연준이 자산 매입 속도를 감소시키기 시작할 때 이러한 문구의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회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13년도 12월 FOMC에서 그래서 문구를 처음으로 조정을 하고 14년 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된 거랑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FOMC에서는 원래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연준은 동결을 했습니다. 기준 금리도 그렇고 테이퍼링도 시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이것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 자산 매입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고용 시장에 대한 뭔가 회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봐야 된다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이때. 그리고 MBS랑 미국채를 모두 축소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떻게 자산 매입을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고 시기에 대해서도 쭉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9월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사실 7월 FOMC 생각하시면은 이 정도 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월하고 9월 정도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에서 시그널이랄까요? 그 연말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조금 넌지시 해줬고 그다음에 매입 축소를 MBS랑 국채를 같이 할지, MBS를 먼저 할지를 이제 논의를 쭉 해오면서 최근 7월 FOMC 보시면 이제 MBS랑 국채를 같이 줄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하나의 의견으로 점체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7월, 9월 사이에 정도가 아마 지금 FOMC 7월 FOMC 정도까지의 회의 진전 상황일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이제 기간은 뭐가 있냐라 보시면은 이제 10월 FOMC, 과거 10월 FOMC 1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위원들은 데이터 측면에서 고용시장의 상황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연준의 전망에 부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향후 수개월 내에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향후에 나올 데이터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12월 FOMC가 있기 전까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연준의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언급했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11월 FOMC 전까지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는 미국채랑 MBS를 모두 축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의원이 등장을 했던 반면에 10월 FOMC에서는 미국채랑 MBS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에 많은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다음 회의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걸 명시하진 않겠지만 의사라고 보면 알 수 있겠죠. 많은 위원들이 정말 MBS랑 국채를 같이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더 동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확인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대한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싶으면은 4분기라는 또 특정 시점을 언급함으로써 조금 더 강하게 시사를 해줄 수도 있고요. 9월 FOMC에서. 그리고 이제 11월 되면은 23년도 12월 FOMC에서 말한 것처럼 페이퍼링에 대한 규모라든지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할 거다라는 식의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보면은 내년에 12페이지인데 내년의 고용시장 전망의 실질적인 개선 기준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고용 데이터 중에 비농업 부분 고용 데이터 있잖아요. 똑같이 계산해봤거든요. 이때 언제죠? 제가 위기 때 해가지고 누적으로 하고 최근에도 2020년도 2월을 기준으로 누적으로 증가한 그 수를 더해보니까 이때 보면 2014년 1월에 플러스 전환이 되고요. 이번에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한 12월 1월쯤에는 이 플러스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내 시작할 가능성은 진짜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 보고요. 시간의 문제 같지 않아요? 그냥 시작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원될 거다라고 전망하는 거 보니까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 13페이지 보시면은 당시의 의사결정이거든요. 누가 그 소수견을 냈고 왜 냈는지에 대해 써놨는데 여기 당시에 여기 13년도 1월부터 보시면 되는데 에스더 조지라는 분이 있어요.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인데요. 지금도 있으시거든요. FOMC에 그 이사회에 그 연준 그 FOMC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소수견을 내면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계속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정책 결정들이. 소수견 없이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도 회의에서 뭐 소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더라도 뭐 이상한 건 아니다. 이 당시에도 에스더 조지라는 사람이 빨리 그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15페이지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뭐 자산 매입 관련된 성명 문구에 대한 조정을 넣어놨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피가 노가다 뛴 건데 이거 공부들 하시라고 넣는 거니까. 네, 진짜 꼭 봐주세요. 이게 흐르륵 보시더라도 꼭 봐주세요. 되게 시간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자료가 근데 금요일에 넘겨야 되니까 수요일에 맞았어요. 목요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백신을 맞고 집에서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러한 자료니까 열심히 자꾸 읽어야. 일반하면 오해를 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아닌데 제 지금 욕심에. 아니 억울한 게 내가 언제 백신을 맞으면 집에도 가라 그러지. 당신들 보면 꼭 여기 나와서 맞죠, 맞죠. 그부터 내가 무슨 악마 아니에요, 같은 아니에요. 사람 제 욕심에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 하고 싶어서. 나는 당신들의 그 어떤 그런 의지? 네. 발전하는 의지를 자극해 줄 뿐이에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네. 제가 선택한 거지만 열심히 그쵸. 또 백신을 맞고 근육통을 알아가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달라는 말씀을 알겠어요. 드리려고 그러한 노력이 들어간 자료다. 그래서 15페이지부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될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서 파트 2를 보시면 최근 FOMC 의사록 분석을 한 네.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마도 올해부터는 아마 의사록도 제가 아마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해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작년 말 12월부터 올 초부터 계속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이미 해오고 있다. 자산 매입 조정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처음으로 4월 FOMC에서 문구로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이러한 맥락의 얘기들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계속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연준 위원들 간의 이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게 아직 하나로 모여있지 않은 상태다.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다음 회의에서는 조금 더 의견이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11월 달에 발표를 하려면요. 그래서 내 생각 어때요? 9월 점도표 변화가 클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네. 왜냐면 그 점도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을 당겨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뭐든지 거잖아요. 좀 빨라진다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채권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데 저를 포함 9월 점도표나 12월 점도표를 보면 12월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9월은 잘 모르겠어요. 그 구간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테이퍼링의 주제에서 네. 이제 그 주제로 그 어떤 기준금리 조건, 인상 쪽으로요?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쯤 할까? 점도표에서 좀 뭔가 의견들이 좀 더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또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또 궁금해 하실까봐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과거 걸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30 어때? 페이지인가요? 결론. 40부터 40페이지 넣어놨는데 저는 이제 9월 FOMC 그 점도표에서 저희가 의미 있게 해석할 만한 지난 6월 FOMC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충격적이었나요? 표현할 수 있나요? 뭐 되게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변해 왔었잖아요. 내년 금리 인상하는 의견도 늘어났고 23년도에 2번 인상까지도 얘기를 할 만큼 조정이 이미 6월에 됐었기 때문에 9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정말 충격을 줄 만큼 매파적으로 변하려면은 22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7월 FOMC 의사로 보시면은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얘기였냐면 7월 FOMC 36페이지였는데요. 여기 안 써놨나? 안 써놨나요? 어디였지? 여기 안 써놨나 봐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안 써도 그 왜?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알았어요. 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날 백신 영향 때문에 네. 팔의 고통 때문에 스킵한 거야. 그랬나 내 봐요. 탓이야. 하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럼 여기 있네요. 38페이지에 있어요. 38페이지에 여기 보시면은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랑 테이퍼링 시점 간의 기계적인 연관성, 메커니컬 링크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의사록에. 그럼 지금 이제 연준은 일단은 테이퍼링에 집중을 하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계속 뭐 기자회견 질문에서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지금은 받고 싶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을 하기보다는 좀 나중에 테이퍼링이 진전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12월 FOMC 전도표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테이퍼링이 조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내년 한 2분기 후반 정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더 말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거거든. 거죠. 뭔가 지금 모든 게 압축해서 작년에 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네. 2년 만에 모든 게 막 압축돼서 일어나다 보니 네. 2014년 테이퍼링은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서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년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압축해서 뭔가 다 진행되는 느낌을 받다 보니 네.
소위 금리에 관한 것들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논의가 빨라지지 않을까. 되게 많이 당겨진 거 아닌가요? 지금도? 2022년 4분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컨선은 그랬는데 땡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테이퍼이라는 게 이제 다들 참 불안해하다가 뭐 다 하는 거 알고 있고 네. 강도 정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딱 그러는 순간 그래? 다음은 뭐지? 바로 질문 그러면은 던질 것 그런 같다는 생각을 거죠.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테이퍼링 시작을 하는 시점이 뭐 11월이든 12월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얼마로 시작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뭐 정말 지금은 한 100억 달러 이상 정도, 한 200억 150억, 정도, 200억 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규모로 뭐 줄여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11월, 12월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 회의에서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줄여 나간다면은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되게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좀 간을 보지 않을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간을 보고 한 150억 내지는 한 100억 달러씩 하면서 충격이 없네 하고 200억 달러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에 맞춰서 매입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만큼 더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300억씩 더 크게 줄여 나갈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뭐 디플레이션 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더 강해지고 경기도 전망보다 생각보다 회복이 좀 더디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연준 역시도 테이퍼링은 해야 되긴 하지만 규모를 크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순전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향후에 이게 좀 더 중요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그냥 뭐 짧은 경험이지만 들었던 생각은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나 어쩌면 그 투자자들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포지션이 없다는 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객관적 하나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 뭐냐면 또 하나의 두 번째는 컨선대로 가는 경우보다는 컨선이 엇받지 않았을 때 기회였다. 그렇죠. 이 두 가지거든요. 저는 우영이 형은 오늘 너무나 저를 반박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팁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추론을 하고 일을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자료가 되게 좋은 자료인 이유는 난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대로 가면 재미가 없고 네. 원래 우리 유명한 누구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라는 소설 아세요? 네. 플루베르라고. 네. 그런 거 안 읽을 것 같죠? 좋아하세요. 그런 거 좋아. 그 소설은 많이 읽었죠. 뭔 얘기인지 모르면서 참 여러 번 읽었던 소설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은 나오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평온한 건 권태를 표현해요. 사랑을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좋아할 때 사랑은 굉장히 질투와 이런 욕망에서 시족되는 욕이 아니라 시작되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네. 어떤 질투와 어떤 소유욕에서 사랑은 시작되는데 그렇죠. 참 슬픈 얘기지. 결혼하고서 이게 확인돼서 그 사람이 딴 짓을 하거든. 근데 그러면 평온한 건 권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내가 이걸 가끔 주식 투자 이런 거 연동시키냐고 했더니 누가 에세이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라 아주 심플한 거. 주식도 평온한 데서는 별로 기회가 없거든. 맞아요. 이렇게 요동쳐야 이렇게. 요동을 치고 격정적으로 막 누가 욕망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 때인데 이게 매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리한 거는 컨선 쪽에서 그대로 가면 굉장히 권태스럽고 재미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매크로를 왜 보냐 그러시는데 매크로에서 그걸 볼 그 단초를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 하반기에 나는 되게 흥미로운 분야인 게 테이퍼링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고 그렇죠. 2010년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다 아는 데다가 일정까지 다 아는데 이게 좀 더 빨라지는 수도 있다 그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사실 내 관심은 아무도 금리 논의는 안 할 거다. 구조적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게 논의될 때 뭐야 아까 갑자기 말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스태그나 코스트 쪽의 인플레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아니 뭐 그대로 가면 평온하고 굉장히 그래서 결혼 생활이 권태스럽단 말은 아니에요. 네. 우리 와이프 가끔 듣기 때문에 들으면 권태스럽지 않고 굉장히 평온하고
편안한 상태. 영혼 좀 담아주세요. 안달면이 아니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 말하면 진짜 욕 먹을 건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누구죠? 정말 70대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다가 이 얘기 거기다 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아저씨는 삶의 에너지가 매우 강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랬더니 형 어디 가서 욕하면 욕 먹어 막 이러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막 그런 건 굉장히 격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3프로 뭐죠? 한경에 뭐 뿐인가를 나갔어요. 네. 나한테 이제 뭐 신중론자, 비관론자를 자꾸 물어보는 거라서 내년 시장 어째 보이냐 그래서 내가 드디어 빅바이콜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랬더니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 나한테. 내가 이제 구조적 뭐 장인 붕괴된다 네. 얘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뭐 자꾸 뭔가 이러는데 금리 올린 미국이 금리 올리는 순간 내가 봤을 때는 큰 바이콜. 상승이 나올 거야. 그게 빨라지냐 아니냐가 난 그게 관심이다.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압축돼서 진행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신종호 팀장한테 같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연준의 정책이 전환되고 뭐 이 과정 그리고 내년 선거 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마지막에는 이런 것도 이상 잡소리 했다고 싫어할 것 같지만 나는 방송이 아니라 우혜영 연구원에서 해주고 싶어서 한 말이니까 항상 평온함보다는 네. 격정을 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차가운 이성으로 경제학의 이성으로 그 주위에 접근한 남자 다 차단하지 말고 알았지? 좀 연애도 하시고 맨날 네. 뭐 무슨 청승이야 주사 맞고 와도 너무 써야 되니까 또좀 직순으로 앞두고 쓰지 마. 나 전화해서 팔이 아파요 하고 쓰지 마. 왜 그거 서류 내야 되는데 또 계획 누가 제가 MBTI가 또 ESFJ라서 계획대로 또 해야 되거든요. 신중호가 그래 신중호가? 아니요, 저는 제가 그래? 계획주의자. 알았어. 예, 훌륭한 직원을 같이 일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금요일 날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네. 약간 이르게 컨선이라는 걸 알고 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 컨선이 뭔지들은 이거 들어서 이해했었을 그런 거야. 있어요. 약간 소문난 잔치이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요즘. 섹스놀이 근데 이제 그냥 별거 없겠다. 나는 계속해서 컨선과 어긋나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보통. 잭슨 비틀도 지금 다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이럴 수 있고 심지어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누가 부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딱 하나다. 뭔가요? 9월 FOMC 가가지고 테이블 시작하는 건가요? 테이퍼링 못할 것 같다 얘기하던. 그게 최악이에요? 거. 왜 그게 최악이에요? 얼마나 안 좋으면 테이퍼링도 못해. 그렇게. 이거는 다 테이퍼링 가는 거는 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테이퍼링 못할 정도로 고용이 심각해졌거나 경기가 막 꼬라박고 있거나 델타 변이가 내년 봄에 통제된다는데 통제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야? 그건 최악이지. 그럼 여기서 답답하게 유동성 힘을 올라가 이 얘기하기에는 레벨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답은 아니지만 네. 확률적 선택이라는 걸 내가 사실 옛날엔 신중호 최강영 들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우혜윤 연구원과는 오늘 오후 거는 안 들으셔도 돼. 뒤에 거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항상 이게 그런 컨선을 대비해서 아웃라이어 같은 의견. 그치 그죠? 의견들도 항상 적어놓고 네. 그거의 가능성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뜨겁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원래 방송이니까 이런 말 못하는데 내가 뭐 어떤 기초 세미나 가가지고 네. 이 경제라면은 전혀 의미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기초 세미나 한번 해달라고 그랬을 때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 얘기야. 꽉 한 10년 넘은 것 같다. 기초 세미나에 오잖아요. 네. 갔더니 자기는 버튼만 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지.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뜨겁게 그 사람에게 눈이 들고 어떨 때는 뭐 그런 게 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온도를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그 사람이 나중에 친해졌거든. 형의 구란 그때 최고였어. 별로 투자에 도움이 안 됐지만 최고였어 하더라고. 그걸 책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때 한참.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들어. 요즘도 난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거 있는 거 좋아해요. 네. 내가 술자리 가면 나 재밌어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그런 부분인데 요즘 내가 허리 아플 때 플리바르 소설 하도 여러 번 읽었던 거에서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 그 부분이. 맞아. 이 부분과 되게 비슷하다고 옛날에 생각했었지 했던데
요즘 부합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격정적인 시기라니까. 네. 그래서 연주연 한마디 한마디에 다들 오늘은 네. 막 미칠 듯이 좋아했다가 어느 날 막 싫어졌다가 막 이런.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시기가 꼭 경제 지표가 그때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이 언제 경제 지표 봅니까? 이런 인디케이터 보는데 그때는 야 요때 컨선이 뭔지 알면 아 그래? 반대. 내가 이 생각하니 해외에서 투자하는 인간들은 얼마나 더는 걸 보겠어. 월스트리트 사람들. 더 심해. 월스트리트. 요새 정말 신기한 거 얘기해. 내가 생각하는데 넷플릭스를 보는데 빅샷이 올라와 있더라고 등수에. 그 빅샷. 인기도 없었는데 얼마 보면은 마진콜 이런 영화도 되게 재밌는데. 그죠? 마진콜은 명작이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픽션도 거고. 좋고. 진정한 명작은 월스트리트예요. 봤어요?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는 비디오를 사야 돼 CD로. 아. 1987년에 나왔고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이고 그리디스 굿이라는 명언이 있는 거고 내가 성전처럼 아는 영화인데 한때 내 사무실에 그리디스 굿이라고 붙여놨다가 오. D라고 그랬어 누가. 이거 약간 좀 그치. 그래 보이네요. 탐욕은 선이다 아마. 그리디스 굿. 마지막 부분 죄송합니다. 또 혜영이랑 얘기하다가 우혜연 연구원이 이제 언제 자기 의견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뜨겁게 느낄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일일비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 컨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큰 계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뭐 한 시간도 녹음하는데 얼마나 알게 이 자료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네. 꼭 읽어보세요. 그 대신 이 책을 함부로 인용하시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됩니다. 자료. 맞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내가 그냥 가만히 참았는데 자료 함부로 막 뜯어가지고 붙여서 어디다 막 그 방송에서 쓰고 이런 것들 아유 근데 막 그럴 필요 있나 해서 놔뒀는데 함부로도 인용하시지 말고 인용하실 거면 반드시 아래 EBS 리서치라고 인용하시고 네.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도 계속 사례를 모으고 있으니 갑자기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책에도 함부로 인용들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너무 후반에 많이 떠들었나? 너무 욕하지 저는 마세요. 즐거웠습니다. 나 우영 연구원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알았어. 주말에 즐겁게 지내도록.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